대작이든 졸작이든 문장이든 그림이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 이 창작의 괴로움을 어떤 작가는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갉아먹으며 작품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직업으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서툰 문장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글렀어. 글 쓰는 것에 익숙해지고 독자들의 평가를 받게 되면 글을 쓰면 쓸수록 소재나 문장이 허술한 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 많은 작가가 세간의 눈과 본인과의 싸움을 견뎌내며 죽을 힘을 다해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악마가 씌이는 경우도 존재하는 법이다. 이번에는 이렇듯 파멸의 문을 열어버린 경우를 소개하겠다. 내 이름은 오니지카 세이조. 글로 벌어먹고 사는 소설가 나부랭이지. 여기는 이렇게... 내가 쓰는 것은 반사회적 세력과 그것을 소탕하는 형사소설, 주로 사회의 어둠에 관련된 사람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쓴다. 작품이 그렇다 보니 폭력 묘사는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 이건 다음에 써먹을 수 있을지도. 당연히 소재가 될 만한 자료를 찾거나 조사할 때는 허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설마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할 줄이야.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독자들도 전문적인 정보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지 요즘은 작품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신랄하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지적을 안 받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어 모아둔 소재가 금방 동이 난다. 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해내는 건 나 혼자인데 그것을 읽는 것은 다양한 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골머리를 앓던 나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빨리 만나고 싶어. 이제 곧 마감 때문에 선생님이 집에 틀어박히실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놀랍게도 내 담당자와 아내가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 이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속았다는 분노,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 남자로서 자신의 여자를 빼앗겼다는 굴욕. 이 자식들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노물이 내 가슴 속에 마그마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커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아내와 담당자를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별장으로 납치했다. 기분이 어때? 감히 날 바보로 만들다니! 실컷 괴롭힌 뒤 가차없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분이 풀리자 제정신으로 돌아온 나는 내가 얼마나 귀찮은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죽어버렸군.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하지? 게다가 이 담당자 놈은 나를 만나러 간다고 출판사에다가 말해놨을 텐데. 애초에 원한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였다. 추리소설처럼 완전 범죄로 만들 묘안 같은 게 떠오를 리가 없었다. 으르차차! 결국 밤의 어둠을 틈타 떨어지면 절대 다시 올라올 수 없다고 유명한 별장 근처의 절벽에 두 사람의 사체를 유기했다. 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나 지났다. 역시 아내와 함께 도망갔다는 증언이 효과가 있었군. 바람을 피웠던 증거도 함께 제출했으니 말이야. 다행히 내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고 딱 한 번 담당자에 관해 물으러 왔을 뿐 수사망도 좁혀지지 않았다. 그것보다 내 골머리를 썩이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었다. 소재가 안 떠올라. 젠장, 다음 작품이 안 풀리면 출판사가 계약을 해지할 텐데. 최근 몇 년간 독자들이 내 작품에 질렸는지 발매되는 책이 어느 하나 팔리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전부 다 헛수고로 끝나던 중 궁지에 몰린 나에게 악마가 속삭였다. 맞아! 그때 그 일을 소재로 삼으면 되겠군.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를 지옥에서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플롯을 짰다. 이번 소설의 주인공은 어디든 있을 법한 샐러리맨이다. 형사나 폭력배는 광기의 임팩트가 약하니까. 불륜 행위를 하던 아내와 이혼할 때 정식적인 학대를 했다는 거짓 증언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복수를 위해 악마로 전락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야기의 틀이 정해지면 손은 저절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을 잃지 않고 계속 쓰는 거다. 기억했네? 그 자식들에 대한 증오를, 그때의 그 시커먼 감정을.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의 슬럼프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최고로 빠른 속도로 스토리를 써내려갔다. 이렇게 출판된 나의 최신작 애증은 지금까지의 부진을 한 방에 날려버리며 팔려나갔다. 현장감이 남다르다고?
당연하지. 살아있는 감정과 체험을 쓴 거니까. 애증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벨이 울렸다. 누구시죠? 심호자와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때 나는 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니즈카 선생님, 최근에 내신 애증이라는 책이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뭘까요? 말씀해 보시죠. 몇 년 전에 땡현에 있는 땡땡 절벽에서 시체 2구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의 부인과 당시 출판사 담당자였죠. 전처는 그 사내와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렇군. 함께 자살한 거군. 그런데 말이죠. 사체에 학대를 당한 흔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문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한테 있던 그 상처의 모양이 애증이라는 책에 나온 고문 도구의 모양과 거의 일치합니다. 경찰은 그것만 말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걸로 혐의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별장에 있는 그걸 처분해둬야겠어. 그렇게 결심한 나는 차를 끌고 별장으로 갔다. 꼬리가 밟히는 게 두려워 고문 도구를 처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관리인의 허락하에 별장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니즈카 세이조 씨죠? 가택 수색 중입니다. 오니즈카 씨도 여기서 참관해 주시죠. 네. 결국 지하실과 거기에 숨겨둔 고문 도구들을 경찰이 발견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나에게 내려진 형량은 판결,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동기는 그렇다 치고 두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것을 소재로 이용한 것이 결정타였던 것 같다. 재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체포를 당하고 나서 애증이 더 잘 팔렸다는 것이다.